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때론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이 보내주신 절절한 사연을 통해 그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보다 12살 어린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맞벌이로 바쁘셨던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여동생과 함께 남동생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엄마처럼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며 동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따뜻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책임감이었을까요? 그녀는 동생과 자주 다투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보다 차갑게 대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집안의 불화로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집을 떠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마저 독립하면서 집에는 오직 그녀와 어린 남동생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동생이 33살이 될 때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녀는 사실상의 가장이자 엄마, 그리고 누나로서 동생의 곁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남동생. 그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무언가 대화를 나누려 할 때면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기는커녕 야비신임의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동생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감정보다 더 큰 거부감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동생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일까?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군에 입대하던 날 그녀는 왠지 모를 서러움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해방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치 20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 그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 결혼은 할지언정 아이는 절대로 낳지 않겠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겪어야 했던 그 기나긴 스트레스의 터널을 지나오며 그녀의 마음은 이토록 복잡하게 얽혀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동생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 가슴 아픈 사연 속에는 인간의 심리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든 어미동물은 새끼를 낳으면 자신의 목숨보다 새끼를 더 소중하게 보호하려는 본능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개체가 있다면 그것은 종종 정신적인 질환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없다면 그 종은 번식하고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생명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위험이 닥치면 타인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부터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를 두고 누구도 이기적이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새끼를 낳는 순간
이 법칙에 위대한 예외가 발생합니다. 바로 종족 보존의 본능입니다. 어미는 자신의 새끼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자기 보존의 본능을 잠시 접어두고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성애라고 부릅니다. 이 모성애가 없었다면 인류를 포함한 수많은 종은 이미 소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다짐했던 여성이라도 막상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몸에서는 저절로 젖이 돌고 마음은 온통 아이를 보호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신비로운 자동 조절 장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자연의 법칙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들이 자신의 일과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이 본능적인 모성애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장을 위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업고 밭에 나가 일하고 빨래를 했던 것은 일이 아이보다 중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직장 생활을 위해 아이와 떨어지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아이에게 엄마에게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아이는 태어나 엄마의 품 안에서 자신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며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이 시기에 엄마의 부재를 경험한 아이는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되며 이는 평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사랑 결핍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연의 주인공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엄마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어른으로서 아이를 돌보려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를 돌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아이를 돌보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심리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새벽 2시에 울어도 아이가 왜 울까 걱정이 앞서지 누가 내 잠을 깨웠나 하는 귀찮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가 밥상을 엎질러도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피지 어질러진 집을 보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성애라는 본능의 힘입니다. 그러나 사연의 주인공처럼 엄마가 아닌 존재가 아이를 양육할 때는 다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귀찮고 집이 어지러워지면 짜증이 나는 것이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물론 책임감으로 그 모든 것을 해냅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과 짜증이라는 감정은 아이의 무의식에 미세한 상처의 파편들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아이를 돌보는 것은 모성애의 발현이 아니라 일이며 자신의 아이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여러 명의 아이를 일로서 감당해야 할 때 그 스트레스는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자아, 즉 나라는 의식의 바탕은 만 3세, 36개월 이전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는 우리 속담은 바로 이 시기의 중요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자아는 한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는 천성과도 같아서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이 3년입니다. 이 시기에 엄마가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가 세상의 중심에서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안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교육은 좋은 선생님이 대신해줄 수도 있지만 이 3년의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엄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 조선 시대 왕실을 떠올려 보면 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대부분의 왕자들은 어미의 품이 아닌 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유모는 신분상 하인이었습니다. 왕자의 심리적 자아는 유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인의 아들처럼 형성되는데 현실에서의 행동은 왕자로서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와 현실의 불일치는 많은 왕들이 심리적 분열과 불안에 시달렸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남동생에게 당신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무의식 세계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사람은 낳아준 생모가 아니라 바로 당신, 누나였을 것입니다. 그의 자아는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으로는 당신에게 의지하고 기대려 하면서도 의식적으로는 누나가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는가라며 반발하는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동생은 말이 동생이지 사실상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걱정되고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분명히 남동생입니다. 다 큰 성인이니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식처럼 돌보았던 엄마의 심리가 불쑥 고개를 듭니다. 바로 이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이 당신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걱정과 짜증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길은 이 상황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래, 나는 동생을 키운 엄마다. 동생이지만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입니다. 동생을 부를 때는 동생이라 부르되 마음으로는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엄마라는 역할로 통일될 때 지금과 같은 극심한 심리적 혼란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의식적으로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자식처럼 걱정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다. 너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할 성인이다. 라고 되뇌며 심리적 독립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을 끊는 차가운 행위가 아니라 당신과 동생 모두가 건강한 개인으로 바로 서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동생에게 좋은 누나였고 동시에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누구도 해내기 힘든 그 엄청난 짐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봐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때론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이 보내주신 절절한 사연을 통해 그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보다 12살 어린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맞벌이로 바쁘셨던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여동생과 함께 남동생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엄마처럼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며 동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따뜻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책임감이었을까요? 그녀는 동생과 자주 다투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보다 차갑게 대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집안의 불화로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집을 떠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마저 독립하면서 집에는 오직 그녀와 어린 남동생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동생이 33살이 될 때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녀는 사실상의 가장이자 엄마 그리고 누나로서 동생의 곁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남동생. 그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무언가 대화를 나누려 할 때면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기는커녕 야비신임의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동생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감정보다 더 큰 거부감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동생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일까?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군에 입대하던 날 그녀는 왠지 모를 서러움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해방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치 20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 그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 결혼은 할지언정 아이는 절대로 낳지 않겠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겪어야 했던 그 기나긴 스트레스의 터널을 지나오며 그녀의 마음은 이토록 복잡하게 얽혀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동생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 가슴 아픈 사연 속에는 인간의 심리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든 어미동물은 새끼를 낳으면 자신의 목숨보다 새끼를 더 소중하게 보호하려는 본능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개체가 있다면 그것은 종종 정신적인 질환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없다면 그 종은 번식하고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생명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위험이 닥치면 타인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부터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를 두고 누구도 이기적이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새끼를 낳는 순간 이 법칙에 위대한 예외가 발생합니다. 바로 종족 보존의 본능입니다. 어미는 자신의 새끼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자기 보존의 본능을 잠시 접어두고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성애라고 부릅니다. 이 모성애가 없었다면 인류를 포함한 수많은 종은 이미 소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라고 굳게 다짐했던 여성이라도 막상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몸에서는 저절로 젖이 돌고 마음은 온통 아이를 보호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신비로운 자동 조절 장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자연의 법칙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들이 자신의 일과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이 본능적인 모성애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장을 위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업고 밭에 나가 일하고
빨래를 했던 것은 일이 아이보다 중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직장 생활을 위해 아이와 떨어지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아이에게 엄마에게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아이는 태어나 엄마의 품 안에서 자신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며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이 시기에 엄마의 부재를 경험한 아이는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되며 이는 평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사랑 결핍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연의 주인공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엄마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어른으로서 아이를 돌보려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를 돌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아이를 돌보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심리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새벽 2시에 울어도 아이가 왜 울까 걱정이 앞서지 누가 내 잠을 깨웠나 하는 귀찮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가 밥상을 엎질러도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피지 어질러진 집을 보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성애라는 본능의 힘입니다. 그러나 사연의 주인공처럼 엄마가 아닌 존재가 아이를 양육할 때는 다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귀찮고 집이 어지러워지면 짜증이 나는 것이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물론 책임감으로 그 모든 것을 해냅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과 짜증이라는 감정은 아이의 무의식에 미세한 상처의 파편들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아이를 돌보는 것은 모성애의 발현이 아니라 일이며 자신의 아이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여러 명의 아이를 일로서 감당해야 할 때 그 스트레스는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자아, 즉 나라는 의식의 바탕은 만 3세, 36개월 이전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는 우리 속담은 바로 이 시기의 중요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자아는 한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는 천성과도 같아서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이 3년입니다. 이 시기에 엄마가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가 세상의 중심에서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안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교육은 좋은 선생님이 대신해줄 수도 있지만 이 3년의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엄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 조선 시대 왕실을 떠올려보면 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대부분의 왕자들은 어미의 품이 아닌 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유모는 신분상 하인이었습니다. 왕자의 심리적 자아는 유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인의 아들처럼 형성되는데 현실에서의 행동은 왕자로서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와 현실의 불일치는 많은 왕들이 심리적 분열과 불안에 시달렸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남동생에게 당신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무의식 세계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사람은 낳아준 생모가 아니라 바로 당신, 누나였을 것입니다. 그의 자아는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으로는 당신에게 의지하고 기대려 하면서도 의식적으로는 누나가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는가라며 반발하는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동생은 말이 동생이지 사실상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걱정되고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분명히 남동생입니다.
다 큰 성인이니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식처럼 돌보았던 엄마의 심리가 불쑥 고개를 듭니다. 바로 이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이 당신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걱정과 짜증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길은 이 상황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래, 나는 동생을 키운 엄마다. 동생이지만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입니다. 동생을 부를 때는 동생이라 부르되 마음으로는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엄마라는 역할로 통일될 때 지금과 같은 극심한 심리적 혼란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의식적으로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자식처럼 걱정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다. 너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할 성인이다. 라고 되뇌며 심리적 독립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을 끊는 차가운 행위가 아니라 당신과 동생 모두가 건강한 개인으로 바로 서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동생에게 좋은 누나였고 동시에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누구도 해내기 힘든 그 엄청난 짐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봐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때론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이 보내주신 절절한 사연을 통해 그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보다 12살 어린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맞벌이로 바쁘셨던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여동생과 함께 남동생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엄마처럼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며 동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따뜻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책임감이었을까요? 그녀는 동생과 자주 다투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보다 차갑게 대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집안의 불화로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집을 떠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마저 독립하면서 집에는 오직 그녀와 어린 남동생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동생이 33살이 될 때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녀는 사실상의 가장이자 엄마 그리고 누나로서 동생의 곁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남동생. 그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무언가 대화를 나누려 할 때면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기는커녕 야비신임의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동생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감정보다 더 큰 거부감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동생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일까?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군에 입대하던 날, 그녀는 왠지 모를 서러움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해방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치 20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 그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 결혼은 할지언정 아이는 절대로 낳지 않겠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겪어야 했던 그 기나긴 스트레스의 터널을 지나오며 그녀의 마음은 이토록 복잡하게 얽혀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동생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 가슴 아픈 사연 속에는 인간의 심리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든 어미동물은 새끼를 낳으면 자신의 목숨보다 새끼를 더 소중하게 보호하려는 본능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개체가 있다면 그것은 종종 정신적인 질환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없다면 그 종은 번식하고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생명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위험이 닥치면 타인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부터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를 두고 누구도 이기적이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새끼를 낳는 순간 이 법칙의 위대한 예외가 발생합니다. 바로 종족 보존의 본능입니다. 어미는 자신의 새끼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자기 보존의 본능을 잠시 접어두고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성애라고 부릅니다. 이 모성애가 없었다면 인류를 포함한 수많은 종은 이미 소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다짐했던 여성이라도 막상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몸에서는 저절로 젖이 돌고 마음은 온통 아이를 보호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신비로운 자동 조절 장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자연의 법칙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들이 자신의 일과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이 본능적인 모성애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장을 위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업고 밭에 나가 일하고 빨래를 했던 것은 일이 아이보다 중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직장 생활을 위해 아이와 떨어지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아이에게 엄마에게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아이는 태어나 엄마의 품 안에서 자신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며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이 시기에 엄마의 부재를 경험한 아이는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되며 이는 평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사랑 결핍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연의 주인공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엄마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어른으로서 아이를 돌보려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를 돌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아이를 돌보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심리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새벽 2시에 울어도 아이가 왜 울까 걱정이 앞서지 누가 내 잠을 깨웠나 하는 귀찮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가 밥상을 엎질러도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피지 어질러진 집을 보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성애라는 본능의 힘입니다. 그러나 사연의 주인공처럼 엄마가 아닌 존재가 아이를 양육할 때는 다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귀찮고 집이 어지러워지면 짜증이 나는 것이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물론 책임감으로 그 모든 것을 해냅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과 짜증이라는 감정은 아이의 무의식에 미세한 상처의 파편들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아이를 돌보는 것은 모성애의 발현이 아니라 일이며 자신의 아이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여러 명의 아이를 일로서 감당해야 할 때 그 스트레스는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자아, 즉 나라는 의식의 바탕은 만 3세, 36개월 이전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는 우리 속담은 바로 이 시기의 중요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자아는 한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는 천성과도 같아서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이 3년입니다. 이 시기에 엄마가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가 세상의 중심에서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안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교육은 좋은 선생님이 대신해줄 수도 있지만 이 3년의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엄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 조선 시대 왕실을 떠올려보면 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대부분의 왕자들은 어미의 품이 아닌 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유모는 신분상 하인이었습니다. 왕자의 심리적 자아는 유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인의 아들처럼 형성되는데 현실에서의 행동은 왕자로서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와 현실의 불일치는 많은 왕들이 심리적 분열과 불안에 시달렸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남동생에게 당신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무의식 세계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사람은 낳아준 생모가 아니라 바로 당신, 누나였을 것입니다. 그의 자아는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으로는 당신에게 의지하고 기대려 하면서도 의식적으로는 누나가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는가라며 반발하는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동생은 말이 동생이지 사실상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걱정되고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분명히 남동생입니다. 다 큰 성인이니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식처럼 돌보았던 엄마의 심리가 불쑥 고개를 듭니다. 바로 이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이 당신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걱정과 짜증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길은 이 상황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래, 나는 동생을 키운 엄마다. 동생이지만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입니다. 동생을 부를 때는 동생이라 부르되 마음으로는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엄마라는 역할로 통일될 때 지금과 같은 극심한 심리적 혼란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의식적으로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자식처럼 걱정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다. 너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할 성인이다. 라고 되뇌며
심리적 독립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을 끊는 차가운 행위가 아니라 당신과 동생 모두가 건강한 개인으로 바로 서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동생에게 좋은 누나였고 동시에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누구도 해내기 힘든 그 엄청난 짐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봐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때론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이 보내주신 절절한 사연을 통해 그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보다 12살 어린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맞벌이로 바쁘셨던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여동생과 함께 남동생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엄마처럼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며 동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따뜻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책임감이었을까요? 그녀는 동생과 자주 다투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보다 차갑게 대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집안의 불화로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집을 떠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마저 독립하면서 집에는 오직 그녀와 어린 남동생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동생이 33살이 될 때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녀는 사실상의 가장이자 엄마 그리고 누나로서 동생의 곁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남동생. 그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무언가 대화를 나누려 할 때면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기는 야비신임의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동생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감정보다 더 큰 거부감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동생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일까?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군에 입대하던 날 그녀는 왠지 모를 서러움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해방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치 20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 그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 결혼은 할지언정 아이는 절대로 낳지 않겠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겪어야 했던 그 기나긴 스트레스의 터널을 지나오며 그녀의 마음은 이토록 복잡하게 얽혀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동생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 가슴 아픈 사연 속에는 인간의 심리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든 어미동물은 새끼를 낳으면
자신의 목숨보다 새끼를 더 소중하게 보호하려는 본능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개체가 있다면 그것은 종종 정신적인 질환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없다면 그 종은 번식하고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생명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위험이 닥치면 타인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부터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를 두고 누구도 이기적이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새끼를 낳는 순간 이 법칙의 위대한 예외가 발생합니다. 바로 종족 보존의 본능입니다. 어미는 자신의 새끼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자기 보존의 본능을 잠시 접어두고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성애라고 부릅니다. 이 모성애가 없었다면 인류를 포함한 수많은 종은 이미 소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다짐했던 여성이라도 막상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몸에서는 저절로 젖이 돌고 마음은 온통 아이를 보호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신비로운 자동 조절 장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자연의 법칙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들이 자신의 일과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이 본능적인 모성애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장을 위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업고 밭에 나가 일하고 빨래를 했던 것은 일이 아이보다 중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직장 생활을 위해 아이와 떨어지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아이에게 엄마에게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아이는 태어나 엄마의 품 안에서 자신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며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이 시기에 엄마의 부재를 경험한 아이는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되며 이는 평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사랑 결핍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연의 주인공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엄마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어른으로서 아이를 돌보려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를 돌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아이를 돌보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심리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새벽 2시에 울어도 아이가 왜 울까 걱정이 앞서지 누가 내 잠을 깨웠나 하는 귀찮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가 밥상을 엎질러도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피지 어질러진 집을 보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성애라는 본능의 힘입니다. 그러나 사연의 주인공처럼 엄마가 아닌 존재가 아이를 양육할 때는 다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귀찮고 집이 어지러워지면 짜증이 나는 것이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물론 책임감으로 그 모든 것을 해냅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과 짜증이라는 감정은 아이의 무의식에 미세한 상처의 파편들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아이를 돌보는 것은 모성애의 발현이 아니라 일이며 자신의 아이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여러 명의 아이를 일로서 감당해야 할 때 그 스트레스는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자아, 즉 나라는 의식의 바탕은 만 3세, 36개월 이전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는 우리 속담은
바로 이 시기의 중요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자아는 한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는 천성과도 같아서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이 3년입니다. 이 시기에 엄마가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가 세상의 중심에서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안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교육은 좋은 선생님이 대신해 줄 수도 있지만 이 3년의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엄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 조선 시대 왕실을 떠올려 보면 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대부분의 왕자들은 어미의 품이 아닌 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유모는 신분상 하인이었습니다. 왕자의 심리적 자아는 유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인의 아들처럼 형성되는데 현실에서의 행동은 왕자로서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와 현실의 불일치는 많은 왕들이 심리적 분열과 불안에 시달렸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남동생에게 당신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무의식 세계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사람은 낳아준 생모가 아니라 바로 당신, 누나였을 것입니다. 그의 자아는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으로는 당신에게 의지하고 기대려 하면서도 의식적으로는 누나가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는가라며 반발하는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동생은 말이 동생이지 사실상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걱정되고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분명히 남동생입니다. 다 큰 성인이니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식처럼 돌보았던 엄마의 심리가 불쑥 고개를 듭니다. 바로 이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이 당신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걱정과 짜증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길은 이 상황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래, 나는 동생을 키운 엄마다. 동생이지만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입니다. 동생을 부를 때는 동생이라 부르되 마음으로는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엄마라는 역할로 통일될 때 지금과 같은 극심한 심리적 혼란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의식적으로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자식처럼 걱정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다. 너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할 성인이다. 라고 되뇌며 심리적 독립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을 끊는 차가운 행위가 아니라 당신과 동생 모두가 건강한 개인으로 바로 서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동생에게 좋은 누나였고 동시에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누구도 해내기 힘든 그 엄청난 짐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봐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때론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이 보내주신 절절한 사연을 통해 그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보다 12살 어린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맞벌이로 바쁘셨던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여동생과 함께 남동생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엄마처럼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며 동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따뜻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책임감이었을까요? 그녀는 동생과 자주 다투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보다 차갑게 대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집안의 불화로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집을 떠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마저 독립하면서 집에는 오직 그녀와 어린 남동생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동생이 33살이 될 때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녀는 사실상의 가장이자 엄마, 그리고 누나로서 동생의 곁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남동생. 그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무언가 대화를 나누려 할 때면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기는 커녕 야비신임의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동생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감정보다 더 큰 거부감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동생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일까?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군에 입대하던 날, 그녀는 왠지 모를 서러움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해방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치 20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 그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 결혼은 할지언정 아이는 절대로 낳지 않겠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겪어야 했던 그 기나긴 스트레스의 터널을 지나오며 그녀의 마음은 이토록 복잡하게 얽혀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동생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 가슴 아픈 사연 속에는 인간의 심리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든 어미동물은 새끼를 낳으면 자신의 목숨보다 새끼를 더 소중하게 보호하려는 본능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개체가 있다면 그것은 종종 정신적인 질환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없다면 그 종은 번식하고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생명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위험이 닥치면 타인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부터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를 두고 누구도 이기적이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새끼를 낳는 순간 이 법칙의 위대한 예외가 발생합니다. 바로 종족 보존의 본능입니다. 어미는 자신의 새끼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자기 보존의 본능을 잠시 접어두고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성애라고 부릅니다. 이 모성애가 없었다면 인류를 포함한 수많은 종은 이미 소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다짐했던 여성이라도 막상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몸에서는 저절로 젖이 돌고 마음은 온통 아이를 보호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신비로운 자동 조절 장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